저는 40대 미혼 여자예요. 지방에서 나고 자란 저는 20대 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따로 아는 사람이 없었기에 먼저 올라와서 생활하고 있는 오빠의 집에서 함께 살았어요. 그 당시 오빠는 혼전 임신으로 새언니와 결혼하여 아들과 딸을 하나씩 두었습니다. 새언니 눈치가 보였던 저는 집에서 잠만 자고 나왔고 오빠 집에서 식사 함께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빠와 새언니는 사이가 좋지 않아 매일 싸우기 일쑤였고 매일 밤 아이들은 싸운 엄마와 아빠가 무서우면 제가 안아주며 다독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새언니가 부부싸움 끝에 집을 나갔어요. 그때 큰 조카 나이 7살, 작은 조카 나이 5살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엄마가 없어진 조카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아이들 삼시세끼 밥도 해주고 유치원도 학교도 다 챙겨보냈습니다. 한 번은 큰 조카가 밥을 먹다가 고모, 우리 밥 해주기 힘들지 않아? 아니, 안 힘든데, 왜? 우리 엄마는 우리 밥 해줄 때마다 밥하기 힘들다고 밥 조금만 먹으라고 그랬거든. 새언니가 오빠랑 싸우고 나면 아이들한테 화풀이를 하고는 했는데 그럴 때 그런 막말을 했었나 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마음에도 없는 그런 말을 해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아무튼 전 제가 조카들의 엄마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키웠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에서 오빠랑 아이들 먹이고 출근 등교시키고 저도 회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교할 무렵에 집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이 빈집에 들어와서 쓸쓸한 마음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 씻기고 저녁 먹이고 오늘 있었던 얘기들도 들어줬습니다. 당연히 학교 부모님 상담도 제가 직접 갔죠. 오빠는 제가 아이들을 챙기니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즘 일하느라 애들 보느라 힘들지? 미안하고 고마워. 아니야. 오빠야말로 일하면서 애들 신경 쓰이지? 그래도 내가 같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 그래서 말인데 점점 애들 밑으로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지방으로 가서 장기로 일을 하게 될 것 같아. 월급이 지금의 2배는 되더라고. 너도 있으니 회사 그만두고 애들 좀 봐줘. 괜찮겠어? 오빠 너무 힘들지 않을까? 내가 내 아이들을 위한 건데 난 괜찮아. 오빠는 그렇게 일을 하러 떠났습니다. 오빠의 말대로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아이들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당시 회사에서 만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제게 1년 뒤 결혼을 하자고 했었는데 제가 없으면 남겨질 조카들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사랑했지만 헤어졌어요. 그 사람을 잊기 위해서도 아이들 챙기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큰 조카가 화가 잔뜩 나서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무슨 일이 있었어? 아, 고모는 몰라도 돼. 친구랑 싸운 것 같은데. 무슨 일이야? 아, 됐다고.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드니 저랑 말도 잘 안 하고 밖에서 싸우고 들어온 얘기도 잦았습니다. 아빠라도 가까이 있었다면 큰 조카 키우기가 조금 수월했을 것 같은데 남자아이라 그런지 정말 어렵더군요. 말을 걸어도 대답도 잘 안 하고 제가 뭐만 해줘도 짜증내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둘째 딸아이는 애교도 많고 저한테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살갑게 굴긴 했어요. 하루는 큰 조카가 하도 싸우고 와서 둘째 조카한테 오빠 요즘 왜 저렇게 화만 내고 싸우고 오는지 아냐고 물었더니 친구들이 엄마 아빠도 없고 고모랑 사는 고아라고 했다네요. 상처되는 말을 하니 아이가 마음이 아팠나 봐요. 그래서 제가 섣불리 다가가면 안 될 것 같아 오빠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쩌겠냐. 아이들 눈높이에서는 사실인걸. 오빠, 그러지 말고 애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난 그냥 고모인가 봐. 애들이 마음을 다 안 내놓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참 월급을 포기해야 하나. 돈도 좋지만 애들도 생각해야지. 그래, 미안하다. 내가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
여기 계속 있을 순 없지. 조금만 더 벌면 될 것 같아. 아, 그래. 오빠 항상 몸 잘 챙기고 애들이랑 더 자주 통화하고 해. 알았지? 저는 아이들의 사춘기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다행히 치고받고 싸우진 않았지만 그 외에 모든 어리광들을 받아내기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어느덧 아이들이 자라 고등학생이 되었고 그간 저는 정말 아이들만 생각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연이가 나타났습니다. 집 나가던 그때 그 모습에서 나이 40 먹은 모습으로요. 아가씨 잘 지냈어요? 제가 잘 지냈을 것 같아요. 언니는 잘 지냈었어요? 저도 힘들게 살았어요. 애들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애들 몇 시에 와요? 이제 와서 갑자기 애들이 보고 싶어서요. 애들이 얼마나 힘들게 자랐는데. 친구들한테 엄마 아빠 없는 고아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마음에 상처를 가득 안고 자랐어요. 난 그 상처 받아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아가씨, 나 아가씨한테 그 역할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아가씨가 좋아서 해놓고 왜 생색이에요? 언니, 지금 그게 언니 아이를 20년 넘게 키워준 사람한테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오빠랑은 얘기가 다 됐는데 애들 이제 제가 데려가서 키우려고요. 그동안 애들 키워줘서 고마워요. 네? 애를 데려가신다고요? 누구 맘대로요? 애들한테 의사는 물어봤어요? 나 애들 엄마예요. 애들 키우느라 고생한 건 아는데 이제라도 아가씨도 아가씨 삶을 살아야죠. 아니, 애들 데리고 어디 가서 지내시려고요. 내가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애들 데려가서 잘 키울 수 있어요? 엄마 자식 간의 일이니 제가 그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저한테 이 정도 물어볼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오빠랑 성격이 안 맞아서 맨날 싸우니까 집 나간 거지. 나가서도 애들 잊어본 적 없어요. 그리워했다고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았어요. 같이 지낼 집도 구해놨고요. 오빠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리고 문자가 옵니다. 세연이랑 얘기 끝냈어. 애들 보내. 고생 많았다. 너무 허무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아이들은 제가 키웠지만 부모가 아닌 이유로 저는 어떤 의견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은 엄마를 만났습니다. 작은 조카는 엄마를 보자 그동안 보고 싶었다며 끌어안고 울고불고 하더군요. 왜 안 그렇겠어요. 5살 때 헤어졌으니 보고 싶었겠죠. 큰 조카는 엄마를 보더니 냉정하게 굴더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엄마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 길로 아이들은 짐 싸서 갔어요. 집에 혼자 남겨져 있는데 갑자기 빈털터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마음에 빈털터리가 된 거겠죠. 당장은 누군가를 위해 밥과 집안일을 하지 않아도 돼서 좋았을 만도 한데 대신 너무 슬펐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들여다보는데 웬 아줌마가 한 명 있더군요. 지나간 세월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돌릴 수 없는 이 시간들을 저는 누구를 위해 썼을까요? 아이들은 제게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어찌 지내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괘씸해서 꾹 참았습니다. 오빠 가족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기분이 들더군요.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만 있고 싶지 않아 활력을 찾기로 했습니다. 일을 다시 시작했고 저 스스로도 꾸몄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만나기도 했고 취미생활도 했습니다. 삶에 생기가 돌더군요. 나를 찾아가는 과정 같아 매일이 좋았습니다. 그 사이사이 연애도 하고 오빠 가족에게 얽매이지 않고 지냈습니다. 물론 문득 아이들의 안부는 궁금했지만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그 사이 저는 마음 맞는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결혼식은 따로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을 차렸어요. 그는 너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바라는 이상도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는 비슷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움이 계속되던 어느 날 잊고 지냈던 세연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 아이들 소식도 궁금하고 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가씨, 잘 지내시죠? 언니는 여전하시네요. 갑자기 사라졌다 나타났다가요.
애들은 잘 지내죠? 애들도 잘 살죠. 연락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큰애가 결혼하거든요. 어머, 정말요? 언니, 그래도 애들 결혼한다는 연락도 해주고 고마워요. 아우, 이제 정말 다 컸네요. 저한테는 아직 아이 같은데 가정을 꾸린다니. 그래서 말인데요. 장가를 보내려니 돈이 제법 많이 드네요. 아가씨도 애들 엄마나 다름없잖아요. 애들 결혼시키는데 고모가 축의금 준다고 생각하고 돈 좀 보내주세요. 네? 언니 저한테 돈 맡겨놨어요? 애들 키울 때도 돈 한 푼 안 주셔놓고 갑자기 애들 결혼도 저보고 돈을 보태라고요? 제가 언니한테 받을 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가씨 그렇게 안 받는데 진짜 야박하네요. 가족끼리 다 그런 거지. 돈 없으면 그냥 없다고 하면 되지. 왜 말이 길어요? 그래요. 돈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로 저 찾아오지 마세요. 결혼식은 언제 해요? 식장에 가서 축의금은 할게요. 됐어요. 오긴 어딜 와요. 안 와도 돼요. 오빠도 안 올 테니. 오빠 안 간대요? 왜요? 오빠한테 물어봐요. 다른 살림 차렸는데 오겠어요? 그 길로 오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는 이미 10년 전 일하고 있던 지방에서 다른 사람과 동거 중이라고 하더군요. 가만 생각해보니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오빠 가족들은 저만 빼고 그들끼리 연락하고 지냈나 봅니다. 저는 이용만 당한 것 같았습니다. 물론 생활비는 오빠가 한 번도 빠짐없이 보내주었지만 지난 세월이 너무 억울해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지난 일들을 얘기하며 혹시 새언니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지 하고요.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승소 확률은 보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새언니가 가출을 한 것이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 없이 아이들의 양육에 소홀하고 금전적인 보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더라고요. 청구가 될 만한 것들 모두 모아봤습니다. 증거들은 넘쳐났기에 모으기 어렵지 않았어요. 소송이 시작되는 걸 알고는 새언니는 아가씨, 훈이 좋은 일 앞두고 이래야겠어요? 아들 결혼하는데 돈 한 푼 안 보태주면서 나한테 돈을 뜯어내야겠냐고요. 정말 이러고 싶어요? 언니, 제가 돈을 뜯어내는 게 아니라 언니가 해야 할 일을 제가 대신 했으니 그것에 대해 보상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부탁하신 적은 없지만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잖아요. 언니 그렇게 집 나가고 오빠는 지방으로 일하러 가고 저 없었으면 애들 어쩔 뻔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아가씨는 아닌가 봐요? 그럼 언니는 피는 물보다 진해서 생때 같은 5살, 7살 자식 새끼 하루아침에 놓고 뒤도 안 돌아보고 왔어요? 새언니는 말문이 막히는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제가 아이들 키운 10년 세월을 생색내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새언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진심을 담아 그간 고생 많았다는 말만 한마디 했었어도 제가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 진짜 아가씨 몸으로 애들 키우는 것도 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감사의 말 한마디 없는 게 괘씸했습니다. 전 지금 소송 중입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피소할 수도 있겠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다음에 비슷한 일로 돈이 필요할 때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못하겠죠. 제게 인생이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그땐 제가 조카를 도맡아 키우지 않고 오빠 집안의 일이고 애들도 알아서 키우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이 아까워서냐고요? 아니요. 아이들 키우면서 보람되고 행복했던 적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다만 부모라면 아이들만 낳아놓고 잘 키워야 하는 의무는 다하지 않는 오빠 부부가 괘씸하고 부모 사랑 못 받고 자란 아이들이 안쓰러워서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키운 조카들이 제 손을 떠난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연락 한 번 안 오네요. 엄마와 지내는 것이 너무나 좋은가 봅니다. 저도 더 이상 조카들에게 연락 오는 것은 기다리지 않고 제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보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만사. 이런저런 별일 많다지만 저 같은 경우도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막상 정말 어떤 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먼저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올해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흔히 제 나이대의 남자가 그렇듯 저도 정말 진지하게 결혼을 하고 싶었고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소개를 받아서 만났던 여자였고 그 여자친구와 3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3년의 연애 기간 동안 사귀면서 초반에는 순탄치만은 않았는데 연애하는 동안에 한 번 헤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저를 만날 때는 취준생이었고 취업을 정말 하고 싶어 했으나 그때마다 낙방을 하여 1년 동안 히스테리가 너무 심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낙방을 하면 화가 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풀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줬으나 여자친구는 저한테 우리 그냥 잠시 동안 서로 각자의 시간을 좀 가져보자며 저랑 어울리는 시간보다 지금은 일에 집중해서 취업부터 해야 할 것 같다며 서로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만큼 여자친구는 성격이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자친구는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취직을 하자마자 저한테 연락이 와서는 그동안 자기 때문에 정말 미안했다며 밥 한번 같이 먹고 싶다는 말에 둘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한 이후로 2년의 기간 동안은 사실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여자친구의 성격적인 부분은 좀 있었으나 본인이 취업을 하면서 자존감을 좀 회복했는지 화가 나면 여전히 성격이 좀 나오기는 했지만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연애는 2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30대로 이어지자 양가 부모님께서도 이제는 다 알고 계셨고 슬슬 여자친구 집에서 결혼할 나이인데 왜 인사를 하러 오지 않냐고 말하셨다고 하더군요. 제가 아직 좀 부족해서 집을 살 형편이 안 돼서 말을 못 꺼냈다고 말하니 여자친구는 저를 보고 사회초년생 주제에 무슨 집이냐며 다 늙어서 결혼할 거냐는 말에 저도 납득을 하고 인사도 드리러 갔고 그런 제 생각을 장인어른은 기특하다고 여기셨는지 무남동녀 외동딸이라 결혼할 때 재테크로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일단 살으라고 하더군요. 장인어른은 대기업의 회사원으로 일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고문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재산이 그렇게 막 부자는 아니어도 집은 2채 정도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장모님은 전업주부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집 형편은 아내 집에 비해서는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제가 결혼하는 것도 겨우겨우 해야 되고 집에 도움을 받거나 기대할 수조차 없거든요. 아버지께서 하시던 일이 잘 안 되셔서 빚도 많으시고 제가 월급 받은 돈으로 도와드리려고 하자 아버지께서 이 돈마저 주면 너는 나중에 결혼을 어떻게 할 거냐며 오히려 부모인 내가 도와주지는 못해도 너 돈만큼은 너가 결혼하는 데 쓸 수 있도록 모으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과 아버지가 그래도 결혼한다고 3천만 원은 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지만 결혼이 생각보다 참 복잡하고 힘들더군요. 아내와 저는 결혼의 시작부터 신혼여행까지 많은 박람회를 다니며 알아보는 과정 중에 의견 차이로 사소한 말다툼이 좀 많았어요. 순간 결혼식 준비하다가 헤어진다는 커플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아껴서 미래를 위한 대책을 준비하려고 했고 저와는 다르게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최대한 성대하게 하고 싶은 아내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이야기를 진행하며 결혼식 전날 자기는 친구들이랑 결혼 전에 밥도 사주고 놀고 오겠다고 말하고 저보고는 총각 파티를 하러 가자고 하더군요. 알겠다고 말하고 갔지만 저의 친구들도 다 얌전한 편이어서 그냥 적당히 1차는 식사, 2차는 호프집에서 간단히 술 한잔 먹고 자정이 되기 전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한참을 연락하니 그제서야 시끄러운 곳에서 전화를 받으며 오늘 같은 날은 적어도 마음 편히 놀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왜 계속 연락을 하냐고 성질을 내는 탓에 언제 들어갈 거냐고 물었더니 술 취한 목소리로 놀 만큼 놀다가 갈 거라고 걱정 말라고 끊더라고요. 밤이 늦어질수록 신경이 쓰였으나 연락도 안 받고 결국 저도 포기하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식장에서 아내는 밤을 새고 온 건지 연신 피곤한 모습으로 있었고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유럽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희는 그 후에도 신혼여행 기간 동안 많이 다퉜습니다. 전날 뭐 하느라 계속 연락을 안 받느냐, 어디에 있었냐는 제 질문에 친구들과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성질만 내는 아내와 다퉜어요. 결국 해외에 와서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제가 사과했습니다. 화내서 미안한데 어느 남편이 아내가 결혼식 전날 연락도 안 되고 밤에 노는 게 기분 좋겠냐. 화 풀고 좋게 지내자 라고요. 남은 기간은 나쁘지 않게 보냈어요. 그렇게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갑자기 임신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부터 기뻐하는 마음은커녕 계속 불길한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내 아이가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계속 찜찜하게 연락이 안 되던 전날이 떠올랐지만 아내한테는 그런 것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임신한 것을 대단한 유세처럼 저에게 다시 취업 전에 부리던 히스테리처럼 부리면서 입덧으로 인해서 저를 그냥 노예처럼 부리려고 했고 저는 그런 아내에게 맞춰주면서도 마음속에는 불안감 때문에 점점 저도 미쳐버릴 것 같더군요. 결국 이 찜찜한 불안감 때문에 아내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자기 자신의 영역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한 스타일입니다. 자기의 물건을 건드리는 것도 싫어했고 자기의 폰을 보는 것도 싫어했기에 항상 폰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고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정말 티 안 나게 한 달 넘게 곁눈질로 비밀번호를 알아냈어요. 아내는 잠귀가 밝은 편이라서 제가 잠자는 도중에 조금만 움직여도 깨는 편이거든요. 의심도 많아서 제가 자기를 의심한다는 걸 눈치채기 전에 알아내야 해서 만약 제 불안한 생각이 틀렸을 때는 안 봐도 엄청나게 화낼 것이 뻔히 보였기에 저는 더욱 조심스러웠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임신에 대해서는 필히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아내가 주말에 하루는 낮잠을 잔다며 방에 들어갔는데 피곤했는지 휴대폰은 거실 소파에 두고 들어가더군요. 그렇게 아내가 잠을 자는 동안 핸드폰을 열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슨 첩보영화 남자 주인공처럼요. 그렇게 휴대폰을 열고 하나하나 카톡에 있는 대화를 보는데 저는 제발 저의 불안한 생각이 간절하게 틀리기만을 빌었습니다. 카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니 아내의 전 남친과 대화를 한 게 있었고 둘의 대화 내용에는 전 남친이 말하기를 어제 오랜만에 좋았다고 결혼식은 잘했냐며 대화를 나누다가 아내가 갑자기 임신 이야기를 전 남친에게 말하자 전 남친은 그거 혹시 내 아이는 아니지? 라고 남겨져 있더군요. 아내는 그 말에 몰라. 설마 네 아이가 맞더라도 아이는 낳으면 땡이지. 했더니 전 남친은 당황했고 네가 안전하다고 했잖아. 라는 말의 답변은 안전하게 하라고 했지 안전하다고는 안 했어. 왜? 네가 스릴 있다며. 라더군요. 그 이후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만났는지 오늘 어디 모텔에 먼저 가 있어 등의 대화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정말 배신감과 분노에 입이 떨려왔고 저는 그걸 다 보고 나서 든 생각은 저 아이가 그냥 제 아이가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아내의 대화 내용을 전부 제 핸드폰으로 다 캡처해놓고 일단 아무 일 없는 듯이 놔둔 채로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상담을 받아보니 이 정도 증거를 확보하셨으면 이혼 사유도 충분히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 지금보다 더 구할 수 있으면 최대한 구하라고 하시네요.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을 감내하며 한동안 친구들을 모은 다음 장인어른 집에 가게 된 날 다 터뜨렸습니다. 아내의 대화 내용부터 시작해서 바람 피운 상대의 사진을 들이밀며 다 말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아시는 이 남자랑 바람 폈고 뱃속의 아이도 제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제 말을 믿지 못한 장인 장모님은 제가 보여준 사진들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셨고 아내는 부끄러운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저한테 달려들면서 욕을 하며 제 폰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이 여자와는 못 살겠다고 이런 여자가 뻔뻔하게 당당하게 사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고 이미 이 여자 회사 팀장님과 동료들에게 메일로 모든 자료들을 다 돌렸다고요. 아내가 적반하장으로 저더러 고소를 한다고 하길래 어디 한번 해보라고 했죠. 아내는 명예훼손이라고 하길래 그럼 상간남 위자료를 비교하면서 아마 내가 이길 거라고
적어도 너같이 더러운 여자가 세상에 뻔뻔하게 사는 것은 난 절대 용납 못한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그래도 이렇게까지 한 것은 어쩌고 싶다는 거냐고 묻길래 장인어른 같으면 제 뱃속의 자식이 내 아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자식을 키우면서 히스테리나 부리는 여자를 데리고 살 자신이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시더군요. 장인어른, 따님이 전남친과 나눴던 카톡 대화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저는 그 카톡에 더러운 대화 내용들만 생각해도 아주 치가 떨립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 증거를 모으는 동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참았다고요. 장인은 미안하다며 저에게 할 말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장인의 집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속은 시원했지만 그동안 이 여자를 사랑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밉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 절차에 들어가고 위자료와 상간남 위자료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다니던 회사를 자기 손으로 자진해서 나갔다고 하더군요. 아마 회사 쪽에서도 다 알려져서 다닐 수도 없었겠지만요. 그 후 아이를 출산했다고 장모님께 연락이 왔길래 친자 확인을 해보고 맞으면 양육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락을 주신다고 하시네요. 전화를 끊는 순간 제 아이일 거라 생각하고 아내에게 몸종처럼 생활을 하며 음식들을 사다 바친 제 생활이 어렴풋이 떠오르더군요. 아이의 머리카락을 채취해서 친자 확인을 하였고 그렇게 친자 검사 결과를 보고 한참을 어이없어서 웃었습니다. 제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그 더러운 여자에게 문자로 전남친이란 자식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하라고 2번 다시 나 찾지도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욕을 잔뜩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 일이 있었던 지도 2년. 요즘 여러 가지 사연들을 보면서도 그 이후로 결혼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게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사연 제목은 신혼여행부터 이상하게 변한 남편의 충격적인 이유, 이혼했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던 2년 후의 후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8 신혼 3개월 한참 좋을 때인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대학교 2학년 때 서로 눈 맞아서 연애하다가 군대 기다리고 6년 연애하고 올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결혼했습니다.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적지는 않겠습니다만 남편은 정말 몸만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년 연애하면서 흠 잡을 것이 딱히 없었습니다. 항상 이쁘다, 고맙다 이런 말도 이쁘게 잘했고 기념일 잘 챙겨 연락 잘하고 오래 사귀었는데도 잊을만 하면 깜짝 편지, 꽃다발, 같이 자다가도 추워서 뒤척이면 본인이 일어나 이불 다시 덮어주는 등 다정다감한 남자 그 자체였습니다. 연애 때 싸운 적도 정말 손에 꼽네요. 그랬기에 이른 나이에 결혼까지 강행한 거죠. 결혼식 올리고 나서 사정상 신혼여행을 바로 못 가고 2주 정도 지나서 갔는데 신혼여행 때부터 이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 같네요. 신혼여행에서 관광지를 가도 맛집을 가도 이 사람은 툴툴거리기만 하고 이유 없이 짜증을 많이 냈어요. 날씨가 덥다, 사람이 왜 이리 많냐, 음식이 왜 이리 비싸기만 하고 맛은 형편없냐, 짜증나니까 그냥 들어가서 쉬자, 이 말을 신혼여행 내내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컨디션이 안 좋나, 고민 있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그런 거 아니라고. 말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 이유는 모르겠지만 신혼여행 후로 늘 짜증만 내더군요. 맞벌이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침밥을 차려주기를 원했고 저녁도요. 저는 남편보다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인지라 그렇다고 남편보다 급여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 내가 시간적 여유가 더 많으니 해주자 라는 생각으로 매일 아침 저녁 차려줬습니다. 이 사람은 아침엔 밥 먹고 TV 좀 보다가 바로 쌩 하고 출근, 퇴근하고 와서는 차려진 밥 먹고 TV 보다가 핸드폰 게임 하다가 자러 들어갑니다. 일이 고돼서 그렇겠거니 하고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요즘 일 문제로 고민이 많고 힘들 때라 그렇겠거니 생각하고 기다려주려는 저에게는 일종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다 3주 전쯤 제가 몸살을 심하게 앓아서 아침 못 차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회사도 하루 쉬었습니다. 당연히 저녁도 못 차렸죠. 퇴근하고 오는 길에 아파트 상가 앞에서 죽을 사다 달라고 부탁했던 날입니다. 당신 죽집에 도착하기 15분 전에 내가 전화로 시켜둘 테니 픽업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날인데 죽을 왜 사가냐며 저녁 안 차릴 거냐고 성질을 잔뜩 내더라고요. 그러고는 정말 빈손으로 들어왔습니다. 빈손으로 들어와서는 저녁 안 차려주냐고 큰 목소리로 짜증을 내는데 너무 듣기 싫어서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몸 일으켜 나가서 상가 앞에서 죽을 포장해 왔습니다. 그 죽집에서 파는 장조림 반찬도 별도로 사면서요. 그러고는 집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아파서 그러니 저녁은 이거 반씩 나눠 먹자고. 이게 양이 많아요. 거의 2인분인지라 원래 여기서 죽 시키면 반 정도 덜어서 먹었습니다. 장조림 반찬도 있으니 오늘은 일단 이렇게 먹자고 하는데 입술만 삐쭉대고 대답이 없길래 저는 일단 먹어야겠어서 한 숟가락 떴죠. 근데 그걸 엎어버리더라고요. 정말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처럼 그냥 죽통을 손으로 걷어차서 들어올리면서 그대로 엎어버렸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픈 아내한테 밥 달라고 하는 것도 죽 엎어버리는 것도 너무 서러워서 많이 울면서 화내고 싸웠었네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안 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라, 울지 마라, 짜증난다, 어쩌라는 거냐 식으로 일관했었죠. 여기 내용까지는 이전에 판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현자 타임이라고 하나요? 내가 하는 짓이 부질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다, 이 사람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제 마음이 식어가는 걸 저 스스로가 많이 느꼈습니다. 이 사람도 저한테 딱히 화해하자고 시도하거나 하는 것도 없었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결혼 후부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생각하다가 생각하는 것도 그만뒀네요. 원래 이런 사람이었겠죠.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혼으로 생각을 굳히게 됐어요. 참 웃긴 게 이걸 입 밖으로 꺼낸 것도 아닌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건지 며칠 전부터는 연애 때처럼 돌아가서 다정다감하게 대하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웃기죠?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부터 몸이 살짝 으슬으슬해서 죽 포장해 와서 혼자 밥 먹고 나머지 반은 오늘 아침에 먹을 생각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제가 출근 시간이 더 늦기도 하고 이젠 아침밥도 차리지 않으니 제가 더 늦게 일어나요. 제가 먹으려던 죽 반 그릇을 본인이 먹고 있더라고요. 저도 엎어버렸습니다. 그냥 사이코패스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표정도 짓지 않고 그냥 갑자기 엎어버렸습니다.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갑자기 그러고 싶었어요. 그러고 나서 난리가 났죠. 갑자기 뭐 하는 거냐? 미쳤냐? 싸가지 없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사과 안 하냐? 소리 지르면서 손찌검까지 하려 했는지 손을 확 들어 올렸다가 때리지는 않고 내려놓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해줬어요. 소리 그만 질러라, 시끄럽다라고. 몇 초 멍 때리다가 그대로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출근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과하라고 전화에 카톡에 난리도 아니네요. 똑같이 밥상 엎어줬는데 후련하지가 않아요. 6년을 연애했고 정말 좋은 사람이다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3개월 만에 이혼하려니 참 허무하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된 기분을 지울 수 없고 이 사람과 내가 정말 밑바닥까지 갔구나, 돌이킬 수 없구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후련하지 않은가 봐요. 이혼을 할까요? 참을까요?를 물어보는 글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들이 아깝지만 앞으로 보낼 시간들이 더 소중하고 값지니까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잡아야 아까운 시간들을 더 만들어내지 않을 테니까요. 그냥 한마디라도 위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글 올리고 나서도 계속 문자랑 카톡 전화 번갈아 오길래 전화 받아서 나는 너라는 사람한테 사과하고 싶지 않다. 너라는 사람한테 속아 결혼까지 강행한 내 자신에게 미안하고 남들 꿀 떨어지게 즐기는 신혼에 네 눈치만 보며 살얼음판 걸었던 내 자신에게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이혼하고 싶은 거냐고 이혼 들먹이길래 이혼하고 싶은 거 맞다. 그러니까 이혼하자라고 하고 말다툼 살짝 하다가 끊었거든요.
근데 전화 끊고 몇 분 지나서 초반에 안 잡으면 기 죽어서 살아야 된다고 주변 친구들이 그런 말 했어서 저한테 그렇게 한 거라고 울면서 말하는데 진짜 웃기네요. 이 사람 친구가 내 친구고 내 친구가 이 사람 친구고 다 아는 사이인데 저희 주변엔 결혼을 한 친구가 없어요. 미혼인 사람들이 저런 조언을 했다는 것도 웃기지만 그런 말을 듣고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하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정까지 다 떨어진 기분이네요. 참 댓글 중에 기 죽이려고 그런 건가 보다 라고 달아주신 분 계셨는데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 죽이려는 행위였다고 해도 연애 때 봤던 눈빛을 결혼 후에는 한 번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핑계 같고 그냥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네요. 또 추가합니다. 이 사람 가정환경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몇 자 적고 가려 합니다. 서로 대학생 1학년이었을 때 만나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본인 고교 시절 내내 정신병원에 계시다가 생을 달리하셨다고 들었고 어머님은 대학 입학쯤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지병이라고는 했는데 가족 관련 얘기만 하면 눈물부터 흘리는 사람이어서 집요하게 묻지는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보냈다는 사실이 흠도 아니고 부모님 얘기만 하면 슬퍼하는 사람인데 어떤 정신병이냐, 입원해 계시다가 어떤 연유로 돌아가신 거냐, 어머님 어떤 지병으로 돌아가신 거냐 이렇게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묻고 싶지도 않았고요. 이게 남편 가정환경 배경이었고요. 그리고 6년 동안 사귀면서 어떻게 몰랐냐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전혀 이상한 부분이 없었고 폭력적인 성향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연애 땐 제가 아프다고 하면 죽을 써오거나 하다못해 죽을 포장해서라도 가져다 주며 본인 생각해서 꼭 먹으라고 몇 번이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반에 기를 죽여야 된다라는 조언을 들어서 제게 그렇게 한 거라곤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작정하고 6년간 저를 속인 거고 이제야 본성이 드러나는 거겠죠. 작정하고 속이는 것까지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겐 없었나 보네요. 위로해주신 분들, 조언해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해요. 제가 이혼을 해야 하는지 참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글을 올린 건 아니었고 이혼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후련해야 하는데 후련하지가 않고 잘했다, 괜찮다 위로를 듣고 싶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익명을 빌어 익명의 여러분에게 힘을 얻는 것밖에 없었네요. 위로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다 말씀드린 상태이고 저를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흔쾌히 그러라고 하셨지만 속으론 이런 딸이 몹시 안쓰러우시겠죠.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린 못난 딸이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씩씩하게 사는 모습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갚아나갈 생각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발이 넓으신 덕분에 유능한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 쪽에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우기는 상황이어서 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댓글에서 말씀해주신 카톡으로 증거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했었는데 혹시라도 이혼 소송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모든 내용이 증거자료로 활용되지는 않지만 성립 조건이 있더라고요. 일단 틈틈이 수집은 해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이 제 명의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 사람을 쫓아내게 되면 나중에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셔서 제가 그냥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한시라도 같이 있고 싶지 않고 똥은 더러워서 피하는 거니까요. 추후에 일이 모두 마무리되면 다시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망의 2년 후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민도 많고 힘들었을 당시에 얼굴도 모르는 많은 분들의 답글을 보며 많은 위안을 받았고 그 답글 중에는 늦더라도 후기를 꼭 알려달라는 분들도 많이 계셨죠. 많이 늦었지만 그 후의 일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기에 당연히 갈라서겠다고 결심을 했었으나 모두 정리하는 데까지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감기 기운이 잦았었는데 그게 임신 초기 증상, 워낙에 불규칙적이었고 임신을 경험해 본 적이 없던 터라 몸에 나타난 사소한 변화들이 임신을 알려주는 증상인 줄도 모른 채 지냈었었네요. 저는 갈라서는 건 갈라서는 거지만 나에게 찾아온 아이는 당연히 낫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친정엄마는 찬성, 아빠는 반대 입장이셨다가
결국 제 뜻에 따라주셨습니다. 낳겠다고 다짐을 하고도 당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뭔가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서 노심초사하며 지냈는데 다행히 건강하게 태어나 주었습니다. 초보 엄마를 만나서 고생이 많은 아주 어여쁜 공주님이에요. 현재는 친정엄마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지만 도우미 아주머니의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있네요. 저나 친정이나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저희 부모님을 너무나도 존경했지만 제가 아이를 낳아 키워보니 존경심이 몇 배는 더. 전 남편은 아직도 아이디를 바꿔가며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오는데 매번 차단은 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은 새로운 아이디로 연락이 오네요. 버스 떠난 지 오래인데. 저는 직업 특성상 연락처를 쉽게 바꿀 수가 없어서 아직 연락처를 바꾸지는 못했는데 조만간에 연락처도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저는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온 느낌이지만 서툰 실력으로 육아에 전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능숙해지겠죠.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될 아이에게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따가운 시선 따위 받지 않도록 여러 방면으로 많이 노력해 보려고요. 그 당시에 저에게 많은 위로를 건네주셨던 마음씨 따뜻하셨던 감사한 몇몇 여러분들께 다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짧은 글로 마무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